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 DC에 도착하기 직전, 그리고 지난 주말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견제 합의한 지 나흘 만에 도발이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비난해온 사안들이 합의되자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군도 강력 대응에 나섰죠. 합참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엘리펀트 워크 및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전날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해 우리 외교부가 중러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네요. 5월 2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6월 말이면 개별 서비스 인하 혜택도 끝나는데 요즘 신차 계약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방금 주문하신 쌍용자동차 나왔습니다. 완전 빠르네요. 5월 쌍용자동차 계약 시 대기업 시 바로 픽업. 선수율에 따라 최대 36개월 무이자도 가능하대요. 5월엔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하죠.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김범일의 청년생각, 안동청년 공감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우리 지역 후보들 만나고 있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남수 봉화군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범일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자님 오늘 아침 식사 뭐 하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침은 거의 안 먹고 다니는데. 그렇죠. 점심 맛있게 먹었네요. 점심은 네. 물회 먹었어요. 물회요? 예. 왜요, 근데? 맛있는 거 드셨네요. 왜 갑자기 식사를? 제가 오늘 아침에 빵이랑 커피를 먹었거든요. 그래요. 예. 저처럼 이제 식사 대용으로 뭐 밥이 아니라 빵을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에. 가볍게. 예. 그리고 뭐 점심에는 뭐 면을 먹기도 하고요. 예. 뭐 저녁에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는 회식을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쌀을 안 먹고 하루를 보내는 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날 많아요. 생각해보면. 밥 한 끼 안 먹고. 예. 그래서 옛말에 이제 한국인은 밥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말이 무색하게끔 쌀 소비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대신에 밀 소비량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밀로 만든 음식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짜장면이나 칼국수 같은 면 음식들은 평균 10% 이상. 그리고 이제 국수를 사러 먹는 소면의 경우에는 마트 기준으로 22%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소면 뭐 원래 좀 쌌으니까 가격이. 짜장면, 칼국수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안 먹어봐서. 짜장면 한 5,000원 하지 않나요? 보통 일반적인. 그렇죠. 뭐 가격. 요즘에 드셔보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짜장면이 뭐 5,6,000원 하다가 뭐 이게 6,7,000원 되고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데 짜장면, 칼국수 이런 게.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밀가루 가격이 치솟냐? 그 이유를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네. 그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밀을 많이 파는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예.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한 데에는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밀값이 50%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서 밀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자국 내에 유통하는 것보다 해외에 수출하는 게 돈이 더 잘 벌리니까 열심히 수출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마침 이 3월달, 4월달에 인도에 이상기온, 즉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염이 일찍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밀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그 수많은 인도인이 먹을 밀 자체가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수출을 아예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밀 생산량이 맞습니다.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물론 아마 뉴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인도가 이제 밀 생산 세계 2위이긴 하지만 그동안은 인도에서는 거의 수출을 안 했다 그러죠. 이제 자국 내에서 네, 대부분을 맞습니다. 다 소비했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인도 세계 2위 생산국가 인도가 수출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영향도 큰 거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더 밀 가격이 치솟는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인도 영향도 크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밀은 일단은 농산물이니까요. 뭐 공산품처럼 바로 뭐 공급이 회복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가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곡물 가격의 위기가 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밀을 바로 심는다고 해서 그 다음날 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1년 농사 지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옥한 곡창지대에서 밀을 정말 생산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전쟁 때문에 파종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파종을 못한 영향은 아마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비축해놨던 밀조차도 러시아가 그 항구를 다 봉쇄했기 때문에 수출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당분간 밀 가격이 안정되기는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까지도 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고 인도도 있는데 예. 또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미국도 많이 나지 않나요, 밀이? 예, 맞습니다. 미국도 정말 부유한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밀 생산을 많이 하던 캔자스나 오클라호마 같은 지역에서 생산량이 40%까지 감소를 했고요. 예.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지금 물 사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예측하기로는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또 압도적인 나라가 하나가 더 있죠. 중국은 뭐 생산과 수출 다 압도적이긴 한데요. 지난해 가을에 대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물에 오랫동안 잠기면 이제 뿌리가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밀이 많이 썩었다고 하고요. 또 중국은 이번에 코로나19 때 봉쇄령을 좀 강하게 내렸잖아요. 예. 그래서 비료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것 또한 밀 생산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뭐 전 세계에 다네요. 그러니까 뭐 인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호주도 뭐 생산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호주도. 네, 여기도 호주에서도 지금 이번에 영향을 받아요. 대부분 다 그렇군요. 기후 원인도 있고. 또 중국은 또 그 코로나 그 봉쇄 때문에 또 이렇게 그렇죠, 더 네. 생산 차질을 주고 있군요.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과 또 수출입이 제한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상당 기간 주겠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영향을 줄 것 같고 더 네.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우리 한국 내에서 소비하는 곡물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된 곡물로 국민들이 먹는 그 비율을 따지는 걸 곡물 자급률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한국은 곡물 자급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곡물 자급률이 120%고 중국은 91%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예. 근데 이 20%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왜? 한국의 밀 자급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밀만 보자면 그렇죠. 네. 20%보다도 안 되나 보네요. 훨씬 적은 숫자인데요. 훨씬 0.5%입니다. 1%도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20%라는 수치도 결국 쌀 때문에 20%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예. 뭐 콩 같은 경우에는 7.5%, 옥수수 0.7%,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밀은 0.5%이거든요. 그래서 쌀을 제외한 곡물의 전체 자급률을 평균 내면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전체 우리 곡물 자급률이 20%인데 그것도 쌀 덕분이다. 쌀 빼면 대부분 뭐 한 자릿수, 소수점 이하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쌀도 우리가 왜 국가적으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나마 맞습니다. 이제 유지하는 거고요. 예. 그나마 그렇죠. 쌀도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생각보다 곡물 자급률이 이렇게 낮은데 최근에는 밀뿐만 아니라 왜 저 식용유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 인도네시아인가요? 거기 팜유 수출 금지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왜 예. 품귀 현상이 있어가지고 뭐 사재기하고 뭐 마트 같은 데서 1인당 뭐 하나씩 2개씩만 팔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팜유 수출 금지 인도네시아에서 이후에 식용유 가격이 올라서 뭐 한 병씩 팔고 그랬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 먹거리와 관련된 수급 불안과 수출 제한 등이 이어지면서 국가의 식량 안보 또는 식량 주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식량 주권. 네네. 그렇군요. 뭐 재난이나 전쟁 등이 발생해도 국민들이 먹을 식량을 일정량 이상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식량 안보, 식량 주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곡물 수출이 뭐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식량 갈등 때문에 수출이 제한되고 이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급률이 낮은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식량 안보에 위협받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쌀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실제로 쌀 소비량은 급격하게 줄고 있고 그 외의 작물은 재배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죠. 네. 한국의 1인당 밀 소비량은 쌀 소비량과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하루 한 끼 이상을 밀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입이 끊겨버리면은 당장 먹을 것이 없다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한 대부분의 경제, 산업, 생태계가 마비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짜장면을 파는 가게에서 밀 수입이 끊긴다 하면은 그냥 그 가게가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밀을 유통하던 회사들, 그다음에 판매하던 판매업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쌀을 먹어야지가 아니라 관련된 산업 생태계가 마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안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그래서 곡물 자급률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농업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밀 자급률을 너무 낮으니까 올려야겠다 계획을 세워서 뭐 2025년까지는 밀 자급률을 5%까지 올려보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이게 네네. 현재는 이제 밀 자급률 0.5%인데 이거를 25년까지는 5% 정도로 올리겠다. 이 5%라는 것 자체도 뭐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좀 올리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자, 이렇게 이 정도 올리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뭐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밀을 생산을 좀 많이 했던 나라 중에 속하는데요.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의 밀 자급률은 16%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네, 생산량도 21만 톤이었고요. 그러다가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완전히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한 밀보다 수입밀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그런 상황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현재 수입산 밀은 1kg에 329원인데요. 국산 밀은 925원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입산 곡물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의 자급률을 5%로 올리겠다는 말은 결국 95%는 계속 수입하겠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만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산 밀이 수입산 밀보다 3배 정도 비싸다는 건데 그러면 뭐 밀도 우리 쌀 보호하는 것처럼 국가가 이렇게 관리에 좀 나서야 될까요? 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뭐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저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밀도 보호종으로 해야 되나?
뭐 직불금을 줘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럼 뭐 다른 곡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쌀과의 뭐 그 직불금 문제는 어떻게 비교할 건지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한두 가지 방법으로는 우리나라 이 농업 현실과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장 그 쌀 직불금 얘기만 꺼내도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하셔서 아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농촌의 인구가 감소한다, 그럼 뭐 이주 노동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 땅 문제도 있을 거고, 농지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뾰족한 정답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사실 여기서 가장 아쉬운 거는 이런 이야기가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먹거리와 직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의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뭘 못 먹는다 정도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현실을 좀 더 자세하게 심도 깊은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론도 형성이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가장 가까운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에 오늘 좀 이야기를 준비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밀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것도 뭐 한국 농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인도의 수출 제한 같은 국제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연달아 나오는 거라서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곡물 작업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호망한 결말일 수는 있겠지만 식량 문제나 농업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좀 더 풍성하게 논의가 되어야만 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김범일 사무국장이 뭐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발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오늘 이렇게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네. 김범일 국장도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나온 그 식량 전쟁이란 말이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식량 전쟁이 과연 일어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밀 안 먹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그러면 이제 생산량들 남아도니까 다시 뭐 안정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하면 앞으로 식량 전쟁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걱정이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알찬 소식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청년 공감 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환생활의 꿈, 귀농귀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6월 13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680, 054-851-36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mazing performance.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옥 인테리어에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반짝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남수 봉화군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남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봉화군수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먼저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 출마의 변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출마를 결심하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많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그 반응들이 아주 니 될라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니 될라. 저도 예, 봉화에서 민주당으로 군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네. 그래서 고민도 많았고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봉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 있었으면 했다. 그 길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로서 노동 현장 운동가로서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 힘없는 이들에 대한 억압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사와왔던 방식들이 힘없는 사람이 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이제 봉화는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농산촌의 문제를 지각적으로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네. 학자로서 그리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봉화 지역의 보수 정치는 항상 힘없는 이들에 대한 억압, 배제, 차별 그리고 줄 세우기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봉화에 성실하게 일하는 그러나 자기 보상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주민자치 실현을 제대로 하고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학자로서 노동 현장 운동가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봉화군수 후보로 우리 김남수 후보님 나오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저는 태어나기는 명호면 북곡리에서 태어났고요. 네. 저희 부친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네. 북곡 초등학교가 본인의 당신의 첫 부임지였습니다. 봉화 북곡 초등학교가 예. 당시 그 시골 초등학교 교사들이 그렇듯이 자녀들이 그렇듯이 이제 부임지를 따라 아버지 부임지를 따라 이곳저곳 떠나다니게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옮겼던 학교들이 춘향 애당 초등학교와 봉화 도춘 초등학교였습니다. 예. 그래서 좀 봉화의 그 산골 지역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고대 경제학과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네. 뭐 당시 이제 80년대 많은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저도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몇 번의 그 수감 생활도 겪었습니다. 그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네. 수감 생활도 하시고. 네. 그 왜 공보지 보면 왜 전과 기록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이 기록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88년도에 전두환 광주 학살 원흉 전두환 노태우 처단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네. 그 민정당사를 점거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시는 거죠? 그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예.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는데요. 예. 그렇게 그 과정에서 대학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사회를 근간으로 흔드는 것은 아마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불평등 문제, 평등 문제 이런 거에 관심 갖게 됐고 이후 이제 한국소비자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노조 지부장을 활동하게 되면서 예.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소비자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소비자 문제 연구하는 과정에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모교인 고대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게 됐고 후배들에게 강의를 하게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봉화에서 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이제 출마하게 됐고요. 그리고 봉화를 좀 바꿔내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예. 예, 기존 정치인들이 봉화 군정을 독단적으로 하면서 이익 집단과 결속해가지고 봉화 이 자본 흐름을 왜곡시켜 왔고요. 그 과정에서 봉화 국민이 그동안 느꼈을 소외감을 잘 알기에 새롭게 봉화에서 그들과 함께 그 이익에 소외받고 권력에서 배제받은 분들과 함께 봉화를 바꿔내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 소개하시면서 장점도 거의 설명이 된 것 같고. 자, 지금 질문을 건너뛰어서 지난 4년간의 봉화 군정 있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봉화 군정은 권력 가진 자와 이익 가진 자들의 카르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역 이익과 결합하여가지고 결탁해서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행사했고요. 네. 앞으로 저희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는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주민 참여 예산제 통해 가지고 권력과 이권의 결탁을 막아낼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향후 우리 지역은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추구하다 보면 끊임없이 장기적으로는 발전에 퇴보하게 될 거고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 자, 현재 봉화군의 시급한 현안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저는 첫 번째 정치의 문제입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도덕성 문제고, 예. 두 번째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은 우리 지역도 소멸 지역에 해당됩니다. 예. 이 지역 소멸 문제를 막아내는 것이 지금 향후 군정의 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봉화 군정 가장 문제점 지방 정치인들의 도덕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역 소멸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드셨는데 이 자세한 내용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거는 다음에 TV 토론회라든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에 이제 공약을 좀 여쭤볼게요. 공약 여러 가지를 드셨을 텐데 그 핵심 공약, 대표 공약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우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우리 지역이 자연 출산율이나 이게 인구 소멸이 원인이 자연 출산의 저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농촌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 지역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지역에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고요. 예. 그를 위해서 저는 농촌 주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그들이 떠나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청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 부금수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식이고 지금 봉화군의 3만 인구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5만 원 늘리지 않으면 우리 이 지역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살아남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인구를 5만 원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기관 유치와 완화 치료병원 유치를 통해서 인구 5만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농촌 기본소득 시행하겠다, 청년 부군수제를 도입하겠다, 이게 좀 눈에 띄는 그런 공약이 되겠군요. 네. 자, 향후에 군수에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군소에 당선된다는 건 국민이 저한테 권력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임받은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권력을 다 돌려드리는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공약으로 세운 것이 주민자치제,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주민공청회에 관한 것입니다. 네. 물론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고쳐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우선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 인구 5만 시대에 열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네. 그래서 인구 증가로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산림 관련 기관 유치와 완화치료병원 유치는 우리 봉화의 사활을 건 과제입니다. 향후 저와 함께 같이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혀주셨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과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우리 지역에 대한 제가 가진 꿈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부정부패는 특정 집단이 이익을 봤다는 것을 넘어서 다른 집단을 소외시켜 왔습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 봉화 전체가 보면 이득을 본 사람들의 총 이득이 손해를 본 사람들의 손해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특정 집단과 이런 행위들이 계속된다면은 봉화 발전의 측면이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떤 분도 권력을 존중받고 권력으로부터 소외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 청정봉화 만들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네. 자연도 청정해야 되지만 사람들도 청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동네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청정봉화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청정한 봉화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정 봉화 만들기 운동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셨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봉화 군수 후보죠. 더불어민주당 김남수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까지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종찬입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그리고 모레죠?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은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가 있고요. 예. 네, 사전투표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정당 지지율인데요. 네. 민주당이 많이 안 좋다는 보도가 요즘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특정 조사를 소개해드리는 차원을 떠나서 대선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거죠. 당 내에서 두 공동 비대위원장이 서로 간에 언성을 높이는, 목소리를 높이는, 고성을 지르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결국 대통령 지지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새 정부 효과, 정부가 시작할 때의 컨벤션 효과가 국민의힘은 여당은 대통령 마케팅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세종에서 국무회의도 진행하고 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아대고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취임식까지 있고 보면 딱히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은 없고 그만큼 어려운 선거 환경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했잖아요. 며칠 전에. 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좀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치 5년 전에 보수정당을 보는 것 같다, 이런 평가와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예, 당이 그럼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면은 그럼 중간 지점에 있는 중도층들이 마음이 돌아설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결국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사과를 할 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섰던 민심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고소하고 읍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선거 때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30여 년간 각종 선거를 국내외를 분석을 해왔지만 사과를 하거나 큰절을 하거나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선거 판세가 기울어졌고 쫓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지지율은 빠지고 있다. 또 그래서 후보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지만 그런데 민주당 당내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또 잡음이 들리고 있어서 왜 사과를 했냐부터 시작해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호재가 없는 민주당으로선 지금 넉넉히 있어야 되나요? 일주일 앞으로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오늘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 이번 선거에는 더 적합할 텐데 일단 당 지지율이 왜 떨어졌겠습니까? 대선 패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또 마땅히 했어야 되는 행보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또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서두를까 필요는 하지만 국민 공감대가 더 필요할 텐데 그리고 성비위 주문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재명 총괄선대 상임위원장도 또 너무 빠른 속도로 재등판을 했는데 이 인천 계양을에 지역구에 출마한 것도 지금 판세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뿜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의힘과 비교를 한다고 해서 떠났던 지지층들이 돌아오거나 중도층들이 더 확보되거나 이렇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 최선의 전략은 특별한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주당이 달라지겠다. 변화와 혁신을 하는 제4를 도려내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이제 대국민 호소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상당히 진정성 있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정말 중진 의원들이 나와서 다음 총선에는 나는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변신하는 혁신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적어도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뒤에 당의 미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건 참 알기는 알 텐데 그건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혹시나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선거는 있으니까요, 앞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여러 가지 정치 개혁 법안으로 승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민생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우리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오히려 국민들은 통신비 한 푼, 두 푼이 더 부담이 되거든요. 여기 물가도 상승되고. 그렇죠. 고금리에 또 고유가에. 이럴 때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더 사생결단에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법안이 나오는 설사 그것이 통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죠.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통신비 부담되는 국민들을 위해서 환경이 어떨지 확인을 해서 와이파이가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투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법안이 나온다면. 그렇죠. 그런 법안을 기다리고 있는 민생에 목매달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 주소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뭐 민생 법안, 정치 개혁 법안, 스스로 특권을 좀 내려놓는 법안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조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가 볼까요? 대통령 네. 지지율이 조금 궁금해요.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 효과가 좀 있었을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조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50%대 초반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낮은 지지율입니다. 그래도 대통령 취임식 이전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취임식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조금이지만 더 올라가거든요. 지난 직전 조사들과 비교를 대체적으로 망라해 보면 그러면 이건 바이든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허행크께서도 아시겠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과 만나고 이런 게 결국 경제거든요. 그렇죠. 항상 북한이 우선이었던 것이 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경제를 더 집중할 수 있게 경제의 초점이 맞춰지는 행보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든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 지지율에는 뭐 소폭 도움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뜯어보면은 실리적으로 봐서 우리는 그냥 주기만 했고 뭐 엄청난 규모의 투자, 미국 쪽으로 투자 주기만 했고 받은 건 오직 그냥 우리 동맹 강화한다, 더 잘 지내자 이런 말뿐이 아니었나 우리가 받은 건. 이런 면에서 조금 좀 비판적인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분명히 전문가 차원에서 따져본다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챙긴 게 더 많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발언도 이끌어냈고 또 IPEF에 또 출범에도 중심국가의 역할을 했고 또 쿼드라고 하는 군사안보협의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일본이 더 얻어간 건 많지 않겠냐.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또 상징적인 게 참 중요합니다. 일본보다 먼저 방한을 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고 정의선 회장과 만났다. 이런 상징적 효과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 주판화를 두드려보면 주판화를 챙겨보면은 그게 사실 우리한테 실질적인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상징적인 효과거든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다든지 또 정의선 회장을 만나서 그랬을 때 우리 기업들도 동반해서 중견기업들도 중소부품기업들도 미국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양면성이 있군요. 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지금 좀 지지율이 위태롭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또 뉴스가 관련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위태롭다. 과연 선거 결과 어떻게 될까 이런 또 분석이 나옵니다. 모노리서치가 경인일보에도 지난 20일, 21일에 실시한 조사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46.6%, 윤형선 46.9%. 오차범위입니다. 거의 같네요. 한국 정치조사협회 연구소가 기호일보에도 20일, 21일 실시한 조사였대요. 같은 날짜에 실시했겠죠. 이재명 47.4, 윤형선 47.9. 그러니까 상당히 낙관적으로 봤던 이재명 후보의 또 지역구지만 보궐선거 지역구인데 또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위원장이 이겼던 지역이기도 한데 지금 지역 기반을 가지고 25년째 지역을 다졌다. 이 윤형선 후보의 저력을 결국 무시할 수 있는데 여기 이 판세가 이처럼 초박빙으로 나타나는 큰 이유는 구도가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에 안 좋다. 그렇습니다. 특정 안정 쪽에 인천조차도 힘이 상당히 실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데 그것도 국민의힘이 앞서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명분에 있어서 그렇게 실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누굽니까?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이 정말 될 뻔한 그러니까 인물로만 따지면 윤형선 후보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란 이런 거군요. 지금 누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게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민심은
찬심입니다. 만약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진다면 정말 그거는 큰 타격이겠는데요. 그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도요. 예, 이긴다고 하더라도 정말 가까스로 이기면 그건 이긴 게 아니라는 평가가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말 그대로 그렇게 된다면 개인에게도 타격이지만 민주당에도 상당히 위태로운 정치 국면에 접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불미가 돼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계 개편, 또 다른 야당이나 또 여권까지 망라한 또 정계 개편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천 계양을이 하나의 카오스 이펙트, 카오스 효과, 또 나비 현상의 진원지가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여론조사 발표할 때마다 정말 소수점 그런 차이로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네. 그 김은혜 후보 그 KT 청탁 의혹 있잖아요. 이건 네. 뭐 별 영향이 없나 봐요. 어떻습니까?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20대, 30대 또 여성, 공정을 강조하는 유권자들에게는 개인 후보의 의혹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더 큰 경기도 판세는 대선 연장전, 또 대선 2차전이기 때문에 그냥 특수한 또는 특정한 후보자와 연관된 의혹보다는 실제로 이 큰 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JTBC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22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경기지사 김동연 39.3%, 네. 김은혜 38.6%로 그러니까요. 마치 대선처럼 같아요, 이게 0.7%포인트 차이입니다. 예. 그렇군요. 0.7%포인트. 끝까지 개표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경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용석 후보 움직임은 좀 없으니까 뭐 완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진 사퇴하는 겁니까? 자진 사퇴한다면 뭐 어떤 뭐 대가가 좀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 변수가 가장 큰 변수가 경기지사 선거에서 되고 있고, 네. 아직까지 거취 표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완전했던 의사로 간주해야 되겠죠. 그만큼 물밀 협상이 국민의힘 또는 김은혜 후보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여론조사 결과대로 득표를 후보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만큼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보다는 김은혜 후보 쪽에 주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더 크다고 봐야 되겠거든요. 네. 과연 이 영향이 실제 당락에까지 영향을 어느 정도나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네. 경기지사 선거의 관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